부산 자갈치 시장 한복판.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점심 손님들이 뜸해진 시간이었어요. 말숙이네 국밥집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곳은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작은 식당이었어요. 테이블 6개, 의자 20개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지만 진한 사골 국물 맛만큼은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했죠. 말숙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시계를 힐끔 봤어요. 딸 서린이가 오늘 휴가를 받아온다고 했거든요. 6개월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느라 얼굴 한번 보지 못했어요. UDT 특수부대라니 평범한 어머니로서는 걱정이 앞섰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아줌마, 국밥 하나 주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말숙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차갑고 말투도 어딘지 건방져 보였거든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말숙 씨가 국밥을 끓이기 시작하자 남자는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비슷한 또래의 남자 둘이 더 들어왔어요. 이상하게도 이들은 국밥을 주문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죠. 여기 국밥 나왔습니다. 말숙 씨가 국밥을 내놓자 첫 번째 남자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어요.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렸죠. 이게 뭐예요? 국물이 왜 이렇게 짜요? 짜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말숙 씨는 당황했어요.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끓인 국물인데 오늘따라 문제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맛있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요? 다시 해주세요. 그럼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끓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겠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말숙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아, 이 아줌마가 진짜. 갑자기 남자가 상을 3개 치면서 일어났어요. 국밥 그릇이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다른 두 남자도 따라서 일어나면서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어요. 국밥 좀 달라니까. 이 아줌마가 장사 그만하고 싶어? 큰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남은 손님들은 무서워서 황급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말숙 씨는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누군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문턱에 서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설인이었어요. 6개월간의 혹독한 해상 생존 훈련을 마치고 막 휴가를 받아 어머니의 가게로 돌아온 참이었죠. 키 168cm의 단단한 체격,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 그리고 특수부대원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진 29살 여군이었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그리웠어요. 차가운 바다에서 6개월을 버텨낸 뒤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진한 사골 국물이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곳에는 차가운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협조 좀 하시라니까요. 그중 한 명이 말숙 씨의 멱살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서린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실전 같은 훈련을 받으면서 길러진 위험 감지 능력이 작동한 거였죠. 이건 단순한 손님 트러블이 아니었어요.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의 고집은. 그 말과 동시에 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때렸어요. 서린의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무표정하던 얼굴이 얼음처럼 굳었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감정 통제법도 이 순간만큼은 소용없었어요.
그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막고 있었거든요. 서리는 조용히 걸어 들어갔어요. 야구모자 챙을 살짝 올리면서 얼굴을 드러냈죠. 훈련으로 그을린 피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입꼬리에 떠오른 차가운 미소. 그 손 당장 놓으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새 남자는 처음엔 비웃었어요. 젊은 여자 하나가 끼어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누구야, 너?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놓으라고 했습니다. 서린이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이때 말숙 씨가 딸을 알아봤어요. 서린아, 언제 왔니?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린의 시선은 여전히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남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여자의 눈빛이 뭔가 달랐거든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야, 너 뭐 하는 계집이야?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그때였어요. 서린이 움직인 건 말이에요. 10초. 그게 전부였어요. 첫 번째 남자의 팔이 뒤틀리면서 바닥에 쓰러진 순간 나머지 둘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제압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린은 이미 그의 옆으로 빠져나가 있었어요. 한 손으로는 그의 팔을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는 무릎 뒤쪽을 정확히 가격했죠. 무릎이 꺾이면서 남자는 테이블 아래로 쓰러졌어요. 세 번째 남자는 겁에 질려 의자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서린이 의자를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그는 자신이 든 의자에 머리를 부딪히고 기절해버렸죠. 아, 바닥에 뒹굴며 비명을 지르는 조폭들. 식당은 갑작스러운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린은 수만 번 거칠게 몰아쉬지 않았죠. 마치 일상적인 일을 처리한 것처럼 담담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서린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어요. 말숙 씨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서린아, 너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서린은 휴대폰을 꺼내 현장을 촬영했어요. 쓰러진 남자들의 모습, 엎어진 테이블,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국밥까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서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와서 현장을 살펴봤지만 뭔가 어색했거든요. 피해자인 어머니보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먼저 챙기는 게 이상했어요. 누가 신고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서린이 대답하자 경찰관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쓰러진 남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 사람들이 다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폭행해서 정당방위로 제압했습니다. 정당방위라 이 정도로 다치게 할 정도였나요? 경찰관의 말투가 미묘하게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서린이 과도하게 폭력을 사용했다는 뉘앙스였죠. 그때 바닥에서 신음하던 남자 중 하나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경찰관님, 우리가 그냥 국밥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저 여자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린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일단 모든 분들 파출소로 가셔서 정식으로 진술받겠습니다. 진술을 받는 과정도 이상했어요. 경찰관은 형식적인 질문만 몇 개 하고는 사건을 대충 정리하려 했어요. 피해 상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도 없고 CCTV 확인 요청도 없었죠. 아까 그 경찰 분명히 누군가와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린이 말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찰력으로 놓치지 않은 부분이었죠.
경찰관이 진술을 받는 도중 휴대폰을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봤어요. 말숙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집에 도착해서야 무거운 입을 열었죠. 쟤들 가게만 턴 게 아니야. 시장 조합까지 연결돼 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서리는 어머니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물었죠. 훈련받으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정보 수집이었거든요. 성급하게 압박하면 오히려 진실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말숙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한 6개월 전부터야. 처음엔 조합비 올린다고 하더니 그 다음엔 관리비, 그 다음엔 또 다른 명목으로. 조합에서 직접 나왔나요? 아니야. 조합장이 보냈다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 온 사람들 같은 애들이지. 서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죠. 조합장 그 인간이 조폭들이랑 짜고 장사하는 사람들 협박해. 재개발 명목으로 가게 철거 몰아붙이고. 따르지 않으면 이런 식이지. 말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였어요. 조합장 이름이 뭐예요? 김복래. 뉴스에도 나오는 사람이야. 시장 발전에 기여했다고 상도 받고. 조합장 김복래. 서리는 이름을 기억했어요. 뉴스에서 몇 번 본 얼굴이었죠. 모범 조합장, 상인들의 대변인이라는 수식어로 포장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인들에게 매달 관리비와 임대료를 갈취하고 반대하는 점포에 조폭을 보내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자였던 거죠. 다른 상인들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나요? 당연하지.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말 못해.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거든. 왜 소용없어요? 경찰서랑도 연결돼 있어. 오늘 온 경찰 봤지? 저런 식이야.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만 더 괴롭힘 당해. 서리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조합장, 조폭, 그리고 경찰까지. 체계적인 범죄 조직이 시장 상인들을 옥죄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안전해 보여야 할 곳이 가장 더럽네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6개월간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훈련받았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은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엄마, 오늘부터 혼자 가게 지키지 마세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서린아, 너 휴가 나와서 좀 쉬어야지. 길지도 않은 휴가일 텐데. 충분해요. 그리고 이건 휴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날 밤 서리는 가게 주변을 돌며 CCTV 위치를 파악했어요. 시장 내 상점들의 배치, 조합 사무실의 위치, 그리고 경찰서와의 거리까지 마치 작전 지역을 정찰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조사했죠. 휴대폰으로는 김복래 조합장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어요.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조합 예산 사용 내역,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시장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들까지. 이미 증거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서리는 노트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조폭들의 얼굴, 경찰관의 배지 번호,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들은 증언까지. 이미 그녀는 작전에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특수부대원 이서린의 두 번째 임무가 시작된 거였죠. 이번에는 국가가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서린은 다음 날 새벽 5시부터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나섰어요. 검은색 후드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장 곳곳에 숨어 있는 CCTV들의 사각지대를 파악하며 움직였어요.
첫 번째 목표는 조합 사무실이었어요. 시장 입구에서 200m 떨어진 3층 건물에 위치한 자갈치 시장상 인조합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죠. 서리는 맞은편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곳에서 조합 사무실 출입구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었거든요. 오전 9시경 김봉래 조합장이 검은색 제네시스를 타고 나타났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뚱뚱한 체격에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뒤를 따라 내린 사람들이 더 흥미로웠어요. 어제 식당에서 본 얼굴들과 비슷한 타입의 남자들이었거든요. 서리는 휴대폰으로 이들의 얼굴을 촬영했어요. 차량 번호도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2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조합 사무실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일반 상인들도 있었지만 명백히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서리는 다른 상인들과 접촉을 시도했어요. 어머니 가게에서 몇 블록 떨어진 김치찌개 집에 들어가서 밥을 주문했죠. 사장님, 여기 장사 오래 하셨어요? 한 15년 됐지. 근데 요즘은 정말 힘들어. 60대로 보이는 사장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서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많이 힘드세요? 조합에서 이것저것 명목으로 돈 걷어가는 게 너무 많아. 예전엔 월 10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월 50만 원씩 내야 해. 서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말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50만 원이나요? 그게 다 합법적인 건가요? 합법? 뭐가 합법이야? 관리비, 청소비, 방역비, 안전관리비.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걷어가지. 사장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청년단이라는 애들이 와서 난리를 쳐. 손님들 쫓아내고 음식에 이상한 거 넣고. 서리는 청년단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뒀어요. 어제 본 조폭들과 같은 조직으로 보였거든요. 오후 2시 서리는 시장 내 다른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과일 가게, 건어물 가게, 반찬 가게. 어디를 가도 이야기는 비슷했어요. 모두가 조합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았죠. 그 과정에서 서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최근 6개월 동안 시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모두 조합에 반대 의견을 냈던 상인들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3개월 전에 화재가 난 생선가게 사장은 조합비 인상에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2개월 전에 식중독 사고가 난 떡볶이 집 사장은 조합 회계 투명성을 요구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한 달 전에 도둑이 들었다는 한복집 사장은 조합장 해임을 주장했던 상인의 대표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리는 이 모든 정보를 노트에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조직의 행태였죠. 오후 4시 서리는 조합 사무실 근처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건물 뒤편에 숨어서 관찰했죠. 그때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경찰차 한 대가 조합 사무실 뒤편 주차장에 멈춰선 거였어요. 차에서 내린 건 어제 식당에서 봤던 경찰관이었어요. 그는 조합 사무실 뒷문으로 들어갔고 30분 후에 나올 때는 손에 흰색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서리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저녁 7시 서리는 마지막 정보 수집을 위해 시장 인근 술집으로 향했어요. 용두파라는 조폭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어제 들었던 이름이었거든요. 술집에서 만난 20대 후반의 남자는 몇 잔 마신 후 입이 가벼워졌어요. 용두파? 그 새끼들 요즘 시장에서 날리는 거 못 봤어? 어떤 식으로요? 조합이랑 짜고 상인들 등쳐먹고 있어. 돈 안 내면 가게 박살내고 신고하면 경찰서에서도 대충 넘어가고. 남자는 술에 취한 채로
더 많은 정보를 쏟아냈어요. 용두파의 조직 구조, 주요 인물들, 그리고 경찰서와의 유착관계까지. 서리는 이 모든 내용을 휴대폰 녹음으로 기록했죠. 집으로 돌아온 서리는 밤늦게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김봉래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범죄 조직의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조합장은 용두파라는 조폭 조직과 수년간 유착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시장 내 수십 개 점포에서 각종 명목으로 부당한 수수료를 걷어 수천만 원을 빼돌렸죠. 재개발 추진에 반대하는 상인들에게는 조폭을 동원해 협박과 폭력을 가했고 심지어 사고로 위장한 보복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경찰서와의 유착이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선물로 전달하면서 수사를 무마시키고 신고가 들어와도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영업방해가 아니야. 조직적인 범죄네. 서리는 노트북을 켜고 수집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관련 인물들 간의 관계도를 그려봤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소용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서리는 인터넷으로 관련 법률과 신고 방법을 찾아봤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요청, 언론사 제보, 시민단체 신고 등 다양한 루트가 있었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현장을 잡아야 해. 서린의 눈이 반짝였어요. 조합장과 조폭, 그리고 경찰이 함께 있는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서린은 준비할 작정이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잠복과 감시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특수부대원 이서린의 세 번째 날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흘 후 서린이 기다리던 기회가 왔어요. 오전 10시경 조합 사무실 앞에서 감시하고 있던 서린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김봉래 조합장이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리더니 이번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2명과 함께였죠. 그중 한 명은 며칠 전 봤던 경찰관이었어요. 세 사람은 조합 사무실로 들어갔고 30분 후 다시 나와서는 시장 안쪽으로 향했어요. 서리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죠. 이들이 향한 곳은 시장 끝자락에 있는 황금의 집이었어요. 평소에는 문을 닫고 있던 곳인데 오늘만은 특별히 열려 있었죠. 서리는 횟집 맞은편 골목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곧이어 용두파 조직원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총 8명이 모였을 때 서리는 이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촬영하면서 서리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려 했어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죠. 더 가까이 가야 했어요. 서리는 횟집 옆 건물의 비상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횟집 창문 너머로 내부 상황을 볼 수 있었죠. 다행히 창문이 약간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도 들을 수 있었어요. 김봉래 조합장이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 주위로 용두파 조직원들과 경찰관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봉투들이 놓여 있었죠. 이번 달 실적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치는 달성했습니다. 김봉래의 목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왔어요. 서리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새로 들어온 점포들이 좀 말을 안 듣더라고요. 특히 그 떡볶이집 할머니. 조직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서리는 그 떡볶이집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 돌아다니면서 봤던 곳이었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 방문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김복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설인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들이 말하는 방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뻔했거든요. 경찰관이 입을 열었어요. 요즘 신고 들어오는 게 좀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 무마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야 당신들 몫이잖아요. 우리가 매달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김복래가 테이블 위 봉투 중 하나를 경찰관 앞으로 밀어냈어요. 경찰관은 망설임 없이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죠. 설이는 이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화질도 선명하고 대화 내용도 명확하게 들렸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였죠. 그때 조직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말숙이네 국밥집에서 우리 애들이 당했다던데. 김복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그 국밥집 딸이 돌아왔다더라. 군인이라던가? 특수부대래요. UDT라고. 설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특수부대면 좀 까다로울 수 있겠네. 일단 지켜보자고. 아니면 확실하게 정리해버릴까요? 조직원의 말에 김복래가 손을 저었어요. 성급하게 굴지 마. 일단은 다른 방법을 써보자고. 설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들이 자신과 어머니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대화도 모두 녹음되고 있었어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죠. 회의는 1시간 정도 더 계속됐어요. 그동안 설이는 각종 범죄 계획과 돈 분배 내역,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모두 기록했어요. 심지어 다음 달 정리 대상 목록까지 들을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설이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 확인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김복래와 경찰관이 마지막에 따로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둘은 횟집에서 나와 근처 커피숍으로 향했죠. 설이는 커피숍 창가에서 이들을 관찰했어요. 경찰관이 김복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설인이 자세히 보니 서류 뭉치였죠. 그리고 김복래는 그 서류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주에 감사 나온다는 거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경찰관의 말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설이는 입술을 꽉 물었어요. 경찰이 수사 정보를 미리 누설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역시 믿을만해요. 다음 달 분도 미리 준비해두겠습니다. 김복래가 경찰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완전히 한패가 된 모습이었죠. 설이는 이 장면까지 모두 촬영하고 나서야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증거는 충분했어요. 동영상, 녹음, 사진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였어요. 경찰은 이미 매수됐고 조합은 범죄 조직의 소굴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설이는 컴퓨터를 켜고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인물 관계도를 완성하고 범죄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여러 곳에 동시에 전달할 계획을 세웠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요청,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까지. 어느 한 곳이 막혀도 다른 곳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다른 상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설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들도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설이는 휴대폰을 들고 몇 군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특수부대 동기들, 그리고 믿을 만한 언론인들에게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전면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이제 게임의 룰을 바꿀 차례야. 설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설인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여러 기관에 제보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일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갔죠.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SBS 8시 뉴스팀이었어요.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직접 부산까지 내려와서 추가 취재를 진행했거든요. 기자는 설인이 제공한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는 처음 본다고 했죠. 특히 김봉래 조합장과 경찰관이 돈을 주고받는 장면은 결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는 비밀을 유지해야 했어요. 김봉래와 용두파가 눈치채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설이는 그 일주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지키면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방송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봉래 조합장이 직접 국밥집에 나타난 거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용두파 조직원 4명과 함께였죠. 말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김봉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설이는 어머니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지만 온몸의 근육이 긴장됐어요. 조합장님, 무슨 일이세요? 말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봉래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설인을 쳐다봤어요. 딸이 요즘 이상한 일에 관심이 많다던데. 그 순간 설이는 직감했어요. 저들이 뭔가 눈치챘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돼 있었고 내일이면 방송이 나갈 예정이었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설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김봉래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건 뭐지? 김봉래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설인이 며칠 전 횟집 근처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체격과 옷차림으로 봐서는 설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 2시간 동안. 김봉래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설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시장 입구에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어요.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와 국정감사팀, 그리고 언론사 취재진까지 함께 온 거였죠. 김봉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용두파 조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죠. 김봉래 씨,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과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동시에 조합 사무실과 용두파 아지트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요. 설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격 수사였죠. 김봉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이게 뭐야? 무슨 근거로? 하지만 수사관이 태블릿을 보여주자 김봉래는 말문이 막혔어요. 화면에는 설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경찰관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죠. 체포 과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김봉래와 조직원들이 모두 연행된 후 시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30년 넘게 이곳을 지배해온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였죠. 다음 날 저녁 8시 SBS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부산 자갈치 시장 조합 비리 척결, 특수부대 출신 여군의 용기 있는 제보로 밝혀져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뉴스가 방송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국밥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김봉래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죠. 정말 고맙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호떡집 할아버지가 설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설인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김치찌개집 사장 아주머니도 왔어요. 이제야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겠어. 매달 50만 원씩 뜯어가던 놈들이 없어졌으니까. 과일가게 사장, 건어물 가게 사장, 반찬가게 사장. 시장의 거의 모든 상인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작은 국밥집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죠. 그 중에는 울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김복래 때문에 가게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 아들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던 사람, 병원비를 걱정하던 사람들이었죠. 이제 우리 손자 학원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병원 수술비도 이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살아온 말숙 씨도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며칠 후 정식 재판이 시작됐어요. 김복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용두파 조직원들도 각각 2년에서 5년의 실형을 받았죠. 그리고 뇌물을 받던 경찰관들도 모두 파면되고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조합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된 거였어요. 상인들이 직접 선출한 정직한 사람들로 말이에요. 그동안 빼앗겼던 돈들도 상당 부분 되찾을 수 있었죠. 설인의 휴가가 끝나갈 무렵 시장 상인회에서 작은 감사 행사를 열었어요. 시장 한복판에 무대를 차리고 상인들이 모두 모였죠. 설인 씨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상인회 새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박수 소리가 시장 전체를 가득 채웠죠. 어머니 말숙 씨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참기만 했구나. 엄마 잘못 아니에요. 달 참아줘서 제가 지킬 수 있었어요. 설인이 어머니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포옹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어요. 감사 행사가 끝난 후 설인은 혼자 시장을 천천히 걸어봤어요. 이제 상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쇼핑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죠. 며칠 후 설인은 다시 부대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자갈치 시장 사람들 마음속에 그녀는 이제 국밥집 딸이 아닌 정의를 실현한 군인 이설인 상사로 남았어요. 부대에서도 설인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됐어요. 상관들은 그녀의 용기와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고 동료들은 자랑스러워했죠. 한 달 후 설인에게는 특별 표창이 주어졌어요. 민간인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설인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매주 어머니로부터 오는 문자 메시지였어요. 시장이 정말 활기차졌어. 새로운 상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손님들도 늘어났어. 내가 지켜준 이곳이 더욱 번영하고 있단다. 설인은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도 부산 자갈치 시장은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상인들은 정당한 수익을 올리고 손님들은 안심하고 쇼핑을 즐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말숙인의 국밥집이 있어요. 설인이 지켜낸 건 단순히 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정이었죠.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느끼셨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작은 영웅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